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각본, 연출, 편집, 연기, 음향과 무대 장치 모두 나 혼자 담당하는 한편의 모노 드라마다. 물론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방해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고장난 조명을 고쳐주고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극은 온전히 혼자의 책임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작가이자 배우이자 감독이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지은이는 전미경, 발행은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 전미경 작가가 나쁜 심리 습관을 끊어내고 인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는 우울과 불안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결국 과도한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아픈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에만 머무는 사람들에게 진짜 삶 속에서 움직이게 이끌어주는 심리적 처방이 담긴 책입니다. 그럼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상처를 곱씹어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를 방문하는 40대 수영 씨는 오늘도 30년 전 상처에 대해 내게 이야기한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허름한 옷만 입히고 남동생에게는 메이커 옷을 사줬다며 질투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자신과 달리 남동생은 부모의 지원으로 대학원까지 나왔다며 분노했다. 이러한 차별뿐만 아니고 수영 씨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장녀인 수영 씨를 때리는 것으로 화풀이를 했다. 수영 씨 어머니는 매우 가부장적이었으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키우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으며 그 사실에 일말의 의구심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대체 어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건지 그 이유를 곱씹는 것이 수영 씨 변하지 않는 화두다. 왜 내 팔자는 결혼 전이나 후나 이 모양일까요? 아란 씨는 수시로 바람을 피우고 언어폭력을 구사하는 남편과 갑질하는 시댁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한다. 상담 초기에는 결혼을 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남편이 얼마나 나쁜 남자인지 분노하며 이야기했고 시댁이 얼마나 무식하게 구는지 하소연했다. 시간이 좀 지나서는 남편이 질 나쁜 행동들이 자신이 친정 아버지를 닮았으며 아버지도 주사를 일삼고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아란 씨는 아버지처럼 무능력한 남자가 싫어 현재의 남편을 골랐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 빼고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똑같이 미성숙한 인격이 소유자였다. 자신이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를 과거에서 찾아내려 하는 것이 아란 씨 변하지 않는 화두다. 내 안이 상처받은 어린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영 씨와 아란 씨 모두 어린 시절에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둘 다 트라우마의 유령에 사로잡혀 어린 시절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트라우마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프로이트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많으며 인간의 말과 행동에는 과거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했다. 무의식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면 정신분석가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해야 하고 소파에 누워 가물가물해진 과거까지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면 현재의 고통이 해결될 거라는 마술적인 주문을 걸면서 말이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성인에게 고통을 겪는 것이므로 자기 안이 어린아이를 위로하자는 내면아이 이론도 프로이트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내가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를 만나보니 프로이트의 의견은 인간 심리를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수많은 문화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절대 진리는 아니다. 일단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시간이 많이 들고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적으며 호소하는 임상, 증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의식에서 원인을 찾았다 한들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나오는 단순한 유기물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복잡, 다단한 존재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심리치료는 무의식 분석보다는 문제 파악, 현실 직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프로이트는 위대한 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일 뿐 신은 아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과거를 뒤져서 잘못을 찾아내야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나의 가장 힘든 시절로 되돌아가는 꼴이다. 이렇게 과거를 곱씹으면 과거의 한 행동을 후회하기 마련이다. 심리학 용어로는 사후 가정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과거에 몰두하면 일상생활에 써야 하는 에너지까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가져다 쓴다. 그러나 사실 환자들은 본인이 마음이 힘든 이유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정서적으로 학대한 부모, 왕따를 당한 학창시절,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마음 고생을 했던 일 등을 내게 가감없이 털어놓는다. 현재 하는 행동이 원인과 타인과의 갈등의 이유를 무의식까지 갈 것도 없이 의식 수준에서 대부분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왜 무의식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프로이트가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 프로이트가 살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전후이고 이런 시대적 배경이 프로이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종종 잊어버린다. 당시 유럽은 공식적인 신분제는 없어졌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제는 명확했던 봉건과 근대가 뒤섞인 시대였다.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다. 자신이 현재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었기에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 과거 탓을 해야 했다. 자신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르다. 또한 그 시대에는 감정에 대한 억압이 상당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감정과 욕구들은 전부 무시되거나 억압받았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배려받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또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환자들은 정신과를 찾아가서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신체 증상에 호전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심리적 억압이 심하지 않고 개인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이 기본적인 존엄성은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프로이트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트라우마는 해결하지 못한다. 긍정 심리학으로 널리 알려진 마틴 셀리그먼은
어린 시절의 사건들이 훗날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많은 학자가 지난 50년간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질병, 체별, 무시, 성적 학대와 같은 어린 시절의 나쁜 경험이 성인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 성인기에 나타난 우울, 불안, 약물 중독, 자녀 학대,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와 어린 시절의 불행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었다. 11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성인이 되어 우울증을 보일 확률이 일부의 사람에게서 조금 높게 나타났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불러오는 걸까? 바로 트라우마가 주는 서사성 때문이다. 트라우마의 불행한 서사는 나로 하여금 정당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끔 도와준다. 나의 과거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운 지금 삶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자기 연민 서사를 만드는 일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기 연민 서사는 익숙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자기 연민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피해자고 세상과 타인은 가해자라고 착각하면서 말이다. 수영 씨 어머니가 눈물로 절절히 호소하고 잘못을 빌고 지금이라도 딸을 살뜰하게 챙긴다면 수영 씨의 상처가 사라질까? 아란 씨의 아버지도 개과천선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빈다면 아란 씨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다. 수영 씨의 어머니와 아란 씨의 아버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도 여전히 수영 씨와 아란 씨는 도돌이표 상처를 곱씹으며 또 하나의 레퍼토리를 추가할 것이다. 이제와 용서를 비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내 삶은 이미 뒤틀어졌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희생자라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 이들은 마치 과거라는 적과 싸우면서 의미 없는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것과 같다.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 때로는 자기 연민을 곁들여 한편의 비극 서사까지 만들어낸다. 관점을 한번 바꾸어 보자. 상처를 곱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말이다. 과거와의 섀도우 복싱이 아닌 현재와 실제로 맞붙어 싸우는 복싱을 하자. 내 인생을 앞으로 책임질 주체는 과거도 타인도 아닌 바로 현재의 나임을 잊지 마라. 현재를 잘 살면 과거는 무력해진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각본, 연출, 편집, 연기, 음향과 무대 장치 모두 나 혼자 담당하는 한편의 모노 드라마다. 물론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방해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고장난 조명을 고쳐주며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극은 온전히 혼자의 책임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작가이자 배우이자 감독이다. 때로 우리는 현재의 생각, 상황, 경험이 모두 과거에서 유발되었다고 믿고 지금의 힘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과거로 돌린다. 그러나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가 정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과거란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편집한 기억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노 드라마의 필름을 돌려보면서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이어 붙였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밝고 희망찬 음악을 깔고 어떤 부분에는 음산한 음악을 깔았을 것이다. 예능 프로 PD처럼 악마의 편집도 천사의 편집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가 과거를 보는 방식은 객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과거를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나를 보는 인식의 틀이 긍정적이라면 과거는 긍정적인 틀에 맞춰 인식되고 그 반대라면 부정적인 틀에 끼워 맞춰진다.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 나의 현재에 달려있다. 힘든 원인을 과거에서만 찾는 사람들. 인영 씨는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했고 가난으로 위축되었던 까닭인지 친구도 없었다. 내성적이고 우울했던 인영 씨는 20대에도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항상 혼자 다녔고 남이 눈치를 봤으며 늘 주눅들어 있었다. 왜 나는 성격이 이럴까? 왜 나는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질까? 언제 어디에서부터 인생이 꼬였을까를 고민했다. 인영 씨는 비참하게 살던 과거를 곱씹으며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그려보는 일에 에너지를 허비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영 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썼던 웹소설이 판타지 소설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인영 씨는 그때부터 웹소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불안도가 높은 성격은 작가로 사는데 더 이상 단점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시간을 아껴 자료 조사를 하고 글을 쓰고 다른 소설을 열심히 읽는데 매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종합병원을 배경으로 쓴 의학 판타지 소설이 꾸준히 인기를 끌어 또래 친구들이 월급을 훨씬 웃도는 인세를 받는다. 30대의 인영 씨는 더 이상 과거를 곱씹지 않는다. 머릿속이 단순해져서 아메바 같다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며 밝게 웃는다. 자신을 괴롭혔던 가난하고 초라했던 시절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인간은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 고통받는 존재이며 그 의미는 현재의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다. 현재를 걱정 없이 살게 되면 소위 가진 자의 여유를 얻게 된다. 주인이 곳간이 넉넉하면 종들에게 인심이 좋아지는 것처럼 관용과 용서와 배려를 베풀 수 있게 된다.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보다 내가 우위에 서 있다고 느끼면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근황도 궁금하지 않게 된다. 게임은 끝났으며 나의 승리로 이 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현재를 잘 살게 되면 과거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면서 미화할 수 있다. 과거의 객관적 현실이 주관적 해석으로 덮어 씌워져서 과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역설적으로 나를 이 악물고 버티게 하는 동기로 작용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1등 공신으로 미화된다. 과거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루어낸 기업자들이 성공 스토리를 보면 돈 때문에 서러웠던 경험이 꼭 한 번 들어가 있다. 인영 씨가 힘들 때마다 판타지 소설이라는 피난처로 숨었던 덕분에 작가로서의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고 그 시절을 웃으며 회상하게 되었듯이 말이다.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친구를 대신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심한 인영 씨는
원래 자신의 성격을 정말 싫어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성격을 싫어하지 않는다. 외부와 타인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집중해서 글을 써야 하는 작가라는 직업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영 씨에게 과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칩으로도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현재를 잘 살게 되면 자기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변화된 자기 인식의 틀은 스스로를 노력하게 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긍정적 인식의 틀을 강화하면서 풍요의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이 단단한 선순환은 설령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준다. 요즘 인영 씨는 악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글을 쓰는 초기에는 악플이 하나라도 달리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계속 글을 써도 될지를 고민하느라 밤을 샜다. 지금은 악플을 보더라도 이 글이 취향이 아닌 독자의 무례한 댓글이라고 산뜻하고 규정하기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현재를 찍는 필름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던 유경 씨. 유경 씨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유경 씨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응어리진 상처가 풀리지도 않는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 죽기 전에 본인 마음만 편해지면 다인가? 남들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본인이 우주이자 뿌리가 사라지는 느낌에 슬프다는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 상상도 가지 않았다. 조문을 온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며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데 엄마의 장례식이 하나도 슬프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이 슬펐다. 20대 때 유경 씨는 왜 우리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를 때렸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포근했을까를 파고들었고 자신이 착한 딸이 되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 능력을 인정받고 자상하고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 딸을 낳고 기르면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딸을 낳고 키우다 보니 이렇게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학대했던 사람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유경 씨는 더 이상 엄마를 이해하기를 그만두고 엄마가 변화할 거라는 기대 또한 포기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옭아매고 있던 과거에서 벗어났다. 그 뒤로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맞벌이를 해서 아파트 평수를 늘렸고 딸을 잘 키우면서 본인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만들어주었던 힘든 과거가 저절로 삶의 울타리 밖으로 던져졌다고 말했다. 유경 씨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맞부딪힘으로써 과거의 기억에 빠져드는 버릇을 극복했다. 이처럼 과거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건 현재이며 과거의 가해자를 잊을 수 있는 건 현재의 내 옆을 지키는 의미 있는 타인이다. 나의 과거는 나의 현재가 해석한다. 반정에 성공해서 왕조를 세우면 개국 공신이 되지만 실패하면 구족을 멸할 역적이 된다. 이겨서 살아남은 자의 시선으로만 역사는 기록되고 전해진다. 개인의 삶 동안 마찬가지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는 건 지금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있는 현재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촬영을 하는 영화와도 같지만 되돌려 볼 수도 편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이 말이다. 나의 모노 드라마를 찍는 필름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현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마음이 편해지는
유연함이 기술. 간혹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을 본다. 괴로운 상황이 분명한데도 훌훌 잘 털어버리고는 나는 스트레스 잘 안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이 멘탈을 지킬 수 있는 걸까? 스트레스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우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타내는 스트레스도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라자루스에 따르면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그 사건이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한다. 사건이 내 목표와 일치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남 모르는 남자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해지고 반대로 어두운 밤길에 나를 걱정하는 아빠가 마중을 나온 것이라면 반가운 감정이 든다. 2차적으로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 낯선 사람이 정말 강도라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지,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지갑을 내줘야 할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며 나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대처 능력이 높다는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 즉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는 사람이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남다르게 좋은 사람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잘 구분한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비결일 것이다. 반대로 스트레스에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들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과도하게 자기 탓을 한다. 상황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괴감에 빠진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자기 탓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과도한 자책은 보통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내가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나는 원래 게으르고 나태하며 출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책을 하는 경우다. 꼬리에 꼬리를 묻는 생각이 종착역은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결론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지 않다는 무력감과 연결된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흔들리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흔들리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 의식을 갖지 못하면 노예의 마인드가 되어 남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게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는 이들의 패턴은 대부분 이렇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이 흐른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동력이 있을 리 없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유연한 사고방식 5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융통성 있는 사고의 전환이다. 5가지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억해 두자. 첫째, 사람은 1차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자. 나는 게으르다 라고 스스로를 단정하지 말고 나는 집안일을 할 때는 게으르지만
회사 일을 할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또한 비록 약간 게으른 건 사실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이며 신중한 면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성격적 특성이 아닌 행동적 특성임을 기억하자. 나는 게으른 성격이 사람이다가 아닌 나는 때때로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이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이 태도는 필수적이다. 보고서도 제대로 못 쓰는 머리가 나쁜 직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보고서는 내용 파악이 부족해 제대로 못 써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사고가 아닌 상대적 사고를 하자. 나는 근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 비해서 때때로 게으름을 피우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다양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넷째, 도덕적 판단이 아닌 비도덕적 판단을 하자. 게으름을 피우는 나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자. 단지 집안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데 손이 좀 느린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자. 나의 치우친 판단과 해석을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자는 것이다. 다섯째, 불변적 사고가 아닌 가변적 사고를 하자. 나의 게으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불변적 사고를 버리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해질 수 있다는 가변적 사고를 하자.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며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팔자 속안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다차원적, 행동적, 상대적, 비도덕적, 가변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으며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래야 하면 미래 또한 나의 선택과 책임 아래 놓이게 된다. 원래 타고난 천성이 게으르기만 한 못난 사람이라서 바꾸기 어려우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 나의 삶 속에서 내면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바위를 산꼭대기로 굴려 올리는 시시보스가 된다.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주체가 아닌 객체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삶이 계속된다. 신이 노여움을 받은 시시포스는 굴러떨어진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리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 평생 해야 하는 일을 비유할 때 시시포스의 바위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이 신화를 새롭게 해석한다. 그는 자신의 책 시시포스 신화를 통해 돌을 굴리는 삶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로 보았고 이 부조리에 대항하는 인간 시시포스에 주목했다. 험하고 불공정한 현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삶이지만 그 삶에서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시시포스는 자신에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하여 목표를 잃은 삶을 살게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몰아붙인 신을 시니컬하게 비웃는다.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바위를 찾아 내려가는 그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며 휴식과 각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바꿔버린다. 그 순간만이라도 고통스러운 삶과 부조리한 운명을 거부하고 깨어있음을 선택한 시시포스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운명에 반항하면서 운명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가는 시시포스가 된 것이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을 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고통스러운 삶에 나만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한다. 인간은 선택과 책임을 통해 내 삶을 결정한다. 삶이 노예로서 살 것인지 주인으로서 살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